미국 금리가 26년 올해에도 많이 내릴 것이다. 미국 재정 적자는 심각하거든요. 내가 만일에 한국은행 총재라면 저 같으면 인하할 것 같아요. 환율과 부동산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제 갈 길 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신경 써줘야 될 거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나쁘고 개인들도 어렵고 이런 거를 위해서는 금리는 내려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을 그동안에 한국은행이 한 행태로 볼 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기도 많이 했고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지금 뭐 주식시장도 좋고 한국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착시가 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성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 금리 올해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예, 금리가 우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보통 금리, 환율, 주식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미국 금리가 모든 거를 움직이는 첫 번째 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게 먼저 결정이 되고 따라서 오냐 그러면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 금리다. 특히 미국 10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가 실질 금리거든요. 아시겠지만 실질 금리라고 하는 거는 가장 경제 주체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금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10년, 우리는 한 3년에서 5년 사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은 10년인데 미국 금리의 향방이 금년에도 모든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인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이 3.75인데 2번에서 2번 반 정도 이제 인하하는 걸로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별로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년짜리 금리를 보면 3.5가 조금 안 되고 10년짜리 금리가 한 4.15 이 정도 되는데 1년이 지나서 그때 금리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포워드로 생각을 해보면 1년 후에 금리를 보면 2년짜리 금리가 지금은 3.47 이렇지만 기준금리가 내려갈 테니까 그 페이스대로 내려간다고 보면은 조금 더 내려오겠죠. 한 3.35? 3? 계산해 보면 지금 금리 예측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그냥 수익률 곡선에서 계산만 해보면 그러면 2년짜리가 1년 후에는 3.3? 이거 10년짜리는 영향을 아무래도 조금밖에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4.1? 5년짜리가 3. 중간쯤? 제가 왜 1년 후를 말씀드리냐면 그때쯤 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느 정도 오를지 내릴지 반반 정도로 갈 거라고 보면 그때 금리 수준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상해 보이십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다시 새로 시작인데 지금 금년에 금리가 내린다고 하지만 내린다는 거는 지금 예상 대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장기 중립금리 같은 게 2%로 떨어지지 않는 한 3.23? 2년짜리 금리가 그리고 하루짜리 금리가 3.25, 3.15 3% 이 정도에서 10년짜리 금리가 4.1 정도 되는 거거든요.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26년 올해에도 많이 내릴 것이다. 그거는 기준금리가 내린다는 거고 그거는 이미 다 예상돼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 금리가 많이 내릴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지금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스티프닝, 단기는 내려오고 장기는 오히려 올라가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단기가 내려올 거는 사실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고 그렇게 본다는 거는 결국 10년짜리 금리가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30년짜리 금리는 사실 더 높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미국 장기 금리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플레이션은 항상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장기 금리에 대한 우려는 뭐니 해도 미국 재정 적자는 심각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쪽 우려가 계속 있다면 미국 장기 금리는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의 금리 전망까지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스티프닝이 될 것이다. 이게 전체적인 의견이고요. 저도 거기에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좀 어떤 거를 눈여겨봐야 할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짜리 금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10년짜리 금리는 그 자체로 채권 트레이딩을 하는 거에도 좋지만 10년짜리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환율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워낙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한 개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10년짜리 금리를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10년짜리 금리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금리는 뭐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는 가운데 한국은 뭐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금리는 사실 기준금리는 사실 선제적으로 좀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선제적으로 경기가 너무 강하거나 약할 때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움직여서 장기금리가 움직이게 만들고 실질금리가 따라오게 와서 뭐 자본의 배분을 새로 하고 이런 건데 저는 사실 한국은행이 실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 2년 전에 금리를 내려야 될 시기에 경기를 낙관하고 안 내린 게 한 번 있었거든요. 경기 좋다고 계속 생각하다가 급락했거든요. 그때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경기가 진짜 나쁘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벌써 내려봐야 의미도 없었고 거기서 실기를 한번 했고 한두 번 내렸지만 최근에는 부동산에 너무 엮여가지고 그야말로 부동산을 특히 기준금리로 잡는 거는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이런 도끼를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를 건드려 놓으면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기도 많이 했고 이제 와서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완전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지금 뭐 주식시장도 좋고 한국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착시가 있거든요. 수출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지 전체적인 경기 내려가고 있거든요. 26년이 25년보다는 좋아진다고 하지만 반도체 빼고 나면 그렇게 좋아지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또 양극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보면 기준 금리를 내려야 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은데 내리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못 내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놈의 부동산. 부동산에 왜 한국은행까지 엮여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동산을 혹시라도 금리를 내렸다가 부동산이 오를까봐 제 생각에 어차피 금년에 부동산 오를 것 같거든요. 특히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뭐 강남에 있는 집값 이런 것도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오를 건데 한국은행이 내렸다가 오르면 또 너 때문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진짜 듣기 싫어하거든요. 한국은행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된 것 같아요. 또 환율도 제가 보기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실기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뭐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음 움직임은 상당 기간 그대로 가다가 오히려 오르는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한국의 3년짜리 금리가 한 2.9%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짜리 3.47 정도 되니까 지금 한 50bp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미국 2년짜리 금리가 내려가는 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내려올 것이고 우리는 올라가서 어쩌면 빠르면 금년 하반기쯤에는 역전이 될 수도 있다. 뭐 2, 3년 쪽에 그 단기 금리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미국 금리는 스티프닝, 단기 금리는 내려오고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돼 있지만 국내 금리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르는 쪽으로 단기 금리, 장기 금리 모두 다 특히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오르는 쪽으로 그런 쪽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단기 금리가 오르면 우선 뭐 좋은 건 없는 거죠. 금리가 올라서 금융시장에 좋을 일은 없거든요. 주식에도 코스트 오브 펀드가 올라가는 거고 또 기업들도 차입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경기엔 나쁜 거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거나 이런 건데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그런 대로 괜찮고 경기는 나쁘니까 내려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걱정에 환율 걱정 때문에 올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좋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난 기준금리의 실기를 한 것이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 오게 된 것 같고요. 결국 예측을 해보면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올릴 거라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하면 벌써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실질금리는. 그러니까 한두 번만 내리지 못하면 다음은 올리는 쪽이다. 이런 쪽으로 시장이 뭐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2년짜리, 3년짜리 우리는 실질금리가 한 3년짜리 정도에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게 올라간다면 뭐 한미 금리가 한 2년, 3년 커브에서 역전이 되고 거기서 역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근데 어쨌든 단기 금리,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경기 전반에 대해서는 뭐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이제 유지를 하는 중에 환율이 오르거나 이러는 상황도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뭐 환율이 뭐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다른 쪽에 영향, 지금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달러원 환율은 지금 뭐 한국 금리가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따로 움직이니까 환율이 예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위로 많이 오르는 거죠. 뭐 1,500원, 1,600원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리겠다. 뭐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뭐 있어 보입니다. 최대한 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선제적인 시기를 너무 놓쳤고요. 지금을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거는 그야말로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니까 지금도 제가 둘 중에 하나를 딱 골라야 된다면 저는 인하라고 생각합니다. 예측의 그게 아니라 내가 만일에 한국은행 총재라면 저 같으면 인하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환율과 부동산은 지금 금리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거나 내리거나 걔네들은 제 갈 길 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신경 써줘야 될 거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나쁘고 개인들도 어렵고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만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금리는 내려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을 그동안에 한국은행이 한 행태로 볼 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환율이 1,480원까지 뚫고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1,440원대로 좀 안정을 보이고 있는데 환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최근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단기간에 좀 보는 게 필요한데요. 어쨌든 이후야 뭐든 간에 지난 4월에 한 1,350원에 있던 환율이 1,480원까지 일방적으로 올랐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 개인들의 삶에는 좋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일단 자산이 줄잖아요. 대부분 다 한국에 자산을 갖고 있는데 자산도 줄고 그리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지 않지만 사실 주식에 보면 꼭 나쁠 것도 없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이 수출형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말을 안 하고 있지만 환율 오르면 나쁠 일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엔 좋고 또 수입업자들한테 나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환율이 그렇게 오르게 됐고 정부에서는 환율이 더 오르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냈지만 잘 먹히지 않고 하니까 12월 24일인가요?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1,480원을 한국은행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해서 1,450원까지 30원을 내리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 날 26일 날 다시 30원까지 밀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물량으로 밀어내린 건데 1,430원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고 사실은 중앙은행이 그 정도 50원을 밀으면 많이 민 거거든요. 그 정도 밀어주면 이제 시장이 알아서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내려가기는커녕 30원에서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30원에서 50원 레인지에 오랫동안 있었고 특히 최근 며칠은 40원에서 50원이거든요. 50원에서 꼼짝도 안 하거든요. 한국은행이 위에서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싫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가격을 인위적으로 막는 건 다 한계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환율을 1,450원으로 막았는데 예를 들어서 환율도 글로벌 환율에 따라가거든요. 글로벌 달러에. 글로벌 달러가 오르고 내리고가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만일에 오르면 우리 흔히 보는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게 며칠 동안 98에서 98.50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면 이걸 따라 올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결국은 달러하고 원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옌 원, 뭐 유로 원 이런 게 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옌 원이 925원쯤 있는데 이런 게 9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엔화를 좀 사는 게 좋은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수요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수요를 또 부르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가 뭐 내려가면 모를까.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최소한 반인데 올라가는 경우에 1,450원을 뭐 지난 한 열흘 정도 지킨 것 같거든요. 열흘 지킨 것도 진짜 어렵게 지키고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리할 수는 없다. 물론 해외에서 달러가 빠지면 원달러도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에서 달러가 올라간다면 1,450원을 몇 달씩 뭐 1년씩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관건은 해외 달러가 첫 번째인데요. 해외 달러의 움직임은 뭐 기본적으로 반반으로 봐줘야 되니까 우리도 환율이 여기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가 제일 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1,450원에서 위로 아래가 최소한 반반이다.
그러면 1,400원과 1,500원도 반반이고 1,300원과 1,600원도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아, 여기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부터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1,300원대 환율이 노멀이 아니라 그 이상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게 이제 새로운 노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환율이 오히려 한국은행이 눌러놔서 눌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아니었으면 1,500원 정도 가 있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히려 좀 약간 낮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약간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거기서부터 위로 아래로 반반씩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예전에 IMF 때도 이렇게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환율이 올라? 그거는 그야말로 뭐 30년 전에 코스피는 1,000이었는데 왜 지금 4,000이야? 이렇게 묻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여기가 평균값이고 오히려 평균값보다 지금 눌러놨잖아요. 눌러놓은 거는 실제로는 위에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미국이 뭐 돈을 풀면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보다 원화가 더 약세로 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글로벌 달러에 대해서는 이코노미스트들 얘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 의견이 좀 많은데 이코노미스트들 얘기가 사실 두 번에 한 번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예측치로서의 의미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예측한 것 중에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쉽게 생각하면 달러가 내릴 것 같으면 오늘 내리지 왜 기다렸다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금년에 달러가 좀 약세일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고요. 그 의견을 얘기하는 분들의 그 생각은 아무래도 달러 이자율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 스티프닝이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단기금리 내려가는 거 아니냐. 지금 다른 나라들은 올려야 되는 나라들도 많은데 달러 금리가 내려가는 게 뭐 그쪽으로 가는 게 확실해 보이고 얼마가 내려갈까의 문제지 내려는 가니까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괜찮아 보이고 경기도 확장이 된다면 보통은 주식도 괜찮고 경기가 확장이 되면 미국에 있는 돈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달러가 미국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또는 미국 외의 나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지만 또 반대로 보면 예전과 다른 면은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예전의 틀로 좀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게 지금 사실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작년에 지금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AI 관련된 투자가 뭐 엄청나잖아요. KPX가 많이 되고 있는데 AI에 관련된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 그게 미국에서 될까요? 미국 외에서 될까요? 물론 미국 외에 데이터 센터를 진다든가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미국에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환율은 뭐니 해도 수급이 첫 번째인데 돈이 미국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는데 약세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측한 거에다가 AI를 조금 접목해서 생각하고 AI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 물론 AI가 다 버블이다. 주식은 많이 내려올 거야. AI는 견디지 못할 거야.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맞다면 많이 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저는 AI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달러가 그렇게 약세가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글로벌 달러 둘 중에 딱 하나만 무조건 찍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저는 오른다는 쪽에 베팅하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100번 양보해서 글로벌 달러가 반반이라면 달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지금 눌러놔서 놓은 것도 있지만 한국도 보면은 지금 대부분 예측들은 내년에 수출도 좋고 우리가 경기도 살아나고 하니까 달러원이 좀 내려가는 쪽이 아니겠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똑같은 이유로 글로벌 달러가 약세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트렌드를 쌓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그동안 독특하게 나빠진 부분을 보면 1350원에서 1480원까지 급하게 오를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대미 무역 협상이었거든요. 대미 무역 협상이 일어날 때 무역 협상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 할 때 생각해 보면 세 가지거든요. 관세 협상, 비관세 협상, 투자. 그런데 결론은 관세 협상
굉장히 선방했죠. 비관세 협상 엄청 성공했죠. 대부분 다 막았죠. 들어준 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거의 100% 물러난 게 투자잖아요. 투자 쪽은 뭐 2천억 불, 뭐 3,500억 불, 6천억 불, 뭐 진짜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말도 안 되는 숫자에 지금 일단 사인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우려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국내에 있는 돈들이 개인들도 해외로 가고 기업들도 해외로 가고 정부까지 해외로 가고 그 정도 금액이 올라가지고는 달러원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는 지금 크게 변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달러의 수급에서 금년에 달러 유출이 유입보다는 많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달러가 강세가 될 요인이 과연 그렇게 충분히 있는 것인가.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아니면 많은 기관에서 예상하듯이 여기서부터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을 거야. 그렇게 예상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예상이다. 오히려 여기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위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표님 채널을 많이 보고 댓글도 많이 봤는데 대표님을 팔로우하면 달러에 관해선 다 정답이다. 그래서 지금이 달러 박앤세일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럴 리가 없고요. 제가 작년에 우연히 그 1350원 근처일 때부터 대미 협상이 투자 쪽에서 양보하면 안 된다가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양보를 해서 이 정도 투자를 양보를 해서는 달러원이 대책이 없다. 이건 1,500원, 1,600원, 1,800원 가는 거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좀 맞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될 뿐이지 예측하는 건 항상 한 번 맞고 한 번 안 맞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달러원에 관련돼서는 이제 올 만큼 왔다. 그러니까 내려갈 것이다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예전과 크게 바뀐 점이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글로벌에서는 AI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미 투자나 이런 좋게 얘기하면 자본의 이동, 나쁘게 얘기하면 자본의 유출. 개인들도 해외로 자산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들이 국내 자산 말고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뭐 일본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 비해서 작아요. 그러니까 더 나가는 게 사실 더 맞고요.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투자 해야죠. 국내에만 계속 투자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는 쉽게 못 바꿀 거고요. 그리고 그런 트렌드로 가는 거고, 기업들은 좀 안타깝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트럼프가 목을 비틀어서 아니면 국내 기업들이 기업하기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모든 제도들이 바뀌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트렌드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지금 예상만 있는 거지. 실제로 시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글로벌에서는 AI가, 국내에서는 자본의 이동이 이 두 가지 면을 조금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해외로 자금이 이동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걸 좀 막으려고 해외 주식 양도세 한시 면제한다고 그런 정책을 또 내놨는데 그게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주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계획하신 분이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거의 효과가 없을 거고요.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부의 생각은 이걸 하면 한 10% 정도는 해외 투자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맞을 것 같은데 그럼 5천만 원으로 나누고 계산을 해보면 한 50만 구자 정도 됩니다. 10%만 들어오면 그럼 50만 구자면은 5천만 원이 맥시멈이니까 한 25조 됩니다. 그럼 25조가 서울로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25조가 들어오게 되면 과연 그 감세해 주는 금액은 얼마 되나 계산을 해보면 이게 꽤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에 투자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거를 고를 거잖아요. 그러면 100% 넘는 게 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100%가 좀 넘는다고 보면은 제 계산으로는 한 3조? 에서 4조까지 뭐 3조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3.5조 정도. 그러면 감세가 한 3조 이상 되거든요. 감세가 3조 되고 25조가 들어온다면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건데 감세가 3조가 다 일어나도 그러니까 50만 개 구자가 생기면 감세는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5조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지금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 새로운 구자라 그럴게요. 그 새 구자에다가 미국 주식이 팔려가지고 들어오면 그게 25조잖아요. 그러니까 25조만큼 달러가 들어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그야말로 단순한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주식만 있는 사람이 있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경우를 보면 너무 쉬운 게 미국 주식을 예를 들어서 애플을 팔아요. 그 판 걸로 RAI 세구자에 넣어요. 그 다음에 서울에 삼성전자를 팔아요. 그거를 다시 미국 가서 사요. 그러면 삼성전자 갖고 있던 거와 애플 갖고 있는 게 똑같잖아요. 한 번은 들어오고 한 번 나가죠. 그리고 RAI 구자의 혜택은 받게 되죠. 너무 쉽잖아요. 이거를 뭐 제가 훌륭한 무슨 항공우주공학을 해서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일까요? 이건 뭐 100명이면 99명이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돈 나가는 걸 막을 수도 없고요. 네. 돈 나가는 거를 막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RAI 구자에 돈 넣은 사람은 1년 동안 미국 주식 절대 못 삽니다. 이렇게 하면 RAI 구자에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왔다 갔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송금할 필요도 없이 그냥 구자만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고요. 아직 디테일은 안 나왔지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해외 주식이 있는데 국내는 없어요. 그래도 국내에 뭐 한 5천만 원 정도 예금은 했어요. 이러면 똑같아요. 애플을 판다. 여기다 집어넣고요. 국내에 있는 예금을 깬다. 그래서 애플을 다시 산다. 그럼 미국은 똑같고요. 한국은 들어온 돈으로 한국에 뭘 사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예금 빼서 채권 사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도 단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무슨 항공우주공학인가요? 이것도 100명 중에 99명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오버하는 건데,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미국에 완전히 몰빵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여윳돈이라고는 이론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그럼 한국에 여유자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유자금을 새로 빌려도 5천만 원에서 600만 원, 700만 원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한 13% 돼요. 이자는 빼고. 그럼 요즘 그 정도 되는 예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서라도 10%에만 빌려도 돈이 남거든요. 과연 한국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3조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고, 그리고 25조의 구자가 생겼지만 이 25조가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다시 나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나갈 것 같거든요. 90% 이상. 그래서 2조도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들어오는 돈은 감세액보다도 적은 그런 결과가 저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편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구자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10분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포트폴리오를 바꿀 생각은 없어. 그렇지만 정부가 한 700만 원 준다는데 그걸 안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공짜로 쿠폰 주잖아요. 한 5천 원 주면은 귀찮으면 안 가는데 5만 원만 돼도 줄 씁니다. 50만 원 되잖아요. 새벽에 줄 서요. IPO 새로 할 때 그런 거 500만 원쯤 남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거 일주일 전부터 줄 쓰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 600만 원을 지금 나눠주는 건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모를 거를 기대했다는 거는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거 그냥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되네. 사이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실제로 실행을 한다면 그야말로 감세만 한 3조 해주고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없다. 그리고 그게 싫어서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한 사람들은 미국 주식 못 사.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이슈가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하면은 이게 50만 구자는커녕 5만 구자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정부의 그런 의지는 알겠지만 이거는 효과는 제가 보기에 없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실행을 하면 효과는 분명히 없다. 그래서 사실 실행도 안 되지 않겠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26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 뭐 큰 틀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반도체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AI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그 체인에 다 따라 있는 우리나라의 그쪽 기업들은 좋지만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막 환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양극화가 되지 않겠나. 경제도 양극화가 되고 주식시장도 양극화가 되고 모든 것이 양극화가 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다.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실제로 지수는 4,600인데 정작 보시는 분들은 돈 못 벌었다 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뭐 금년에 오른 시가총액 중에 50%가 그 두 회사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회사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뭐 별로 남는 게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은 뭐 종목을 잘 고르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가별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자산 소득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양극화의 가장 큰 이슈는 이거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투자소득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소득이라는 것도 우리 뭐 삼성을 가지고 계신 이재용 회장님 정도가 아니면 별로 근로소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를 해서 자기 생업에서 이제 돈을 벌고 또 투자를 해서 버는 건데, 저희 세대만 해도 열심히 일하면 투자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뭐 저절로 집값도 오르고 또 저절로 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투자 자산들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투자 활동이 없이 경제 활동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 활동을 아무리 잘해도 투자는 애초에 부자들이 똑같이 해도 더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로는 부자도 10시간 일하고 나도 10시간 일하니까 능력 차이가 10배가 나긴 드물잖아요. 뭐 똑같을 수도 있고 부자가 좀 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지만 재산은 쉽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대로 가니까 결국 투자 활동이 경제 활동에서 뺄 수 없는 시기로 가고 있는 거는 팩트인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투자도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더 관심을 갖고, 투자는 안 해도 된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또 투자는 좋은 종목 하나 골라서 30년 동안 들고 가면 된다, 그런 쪽보다는 조금 더 좀 다양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결국 뭐 나라가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에 있는 것보단 미국이 더 확률이 높을 것이고, 뭐 작은 것보다 뭐 저는 뭐 국가는 모르겠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투자는 좀 다양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뭐 투자해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큰 돈을 버는 거는 그게 맞아요. 제일 많이 오르는 거에 몰빵해야지 뭐하러 여기저기다가 분산을 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국내 주식의 종목을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는 거, 이 정도에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나름대로 증권사 사장을 오래 했거든요. 증권사 사장할 때 보면은 모든 만나는 사람의 첫 번째 질문이 다 하나입니다. 어떤 종목 좋아요? 이거거든요. 뭐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투자라고 하면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에 굉장히 국한돼 있거든요. 그런 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거기에만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종목을 픽업해서 사는 그런 투자도 있지만, 국내 주식에서도 우선 주식 인덱스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사는 것만 하지 않고 파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국내 주식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금년에 제일 좋았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50년 동안 제일 좋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를 해야 되고 지역적으로도 해야 되고, 또 주식만 하지 말고 채권도 하고 외환도 하고, 작년에는 사실 원자재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또 올해 더 많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다양하게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투자는 자기가 모르는 곳에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익숙한 곳에 하면 되거든요. 워낙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투자가분들이 주식 종목 고르기에만 더 특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그거는 마치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공부 잘하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전부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전부 의사가 돼야 되는 그런 사명감보다는 그냥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내에 있는 투자가들이 국내 종목 고르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면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가 투자의 수익만 보고 해야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갖고 시작한 것이면 그 이유가 되게는 잘 몰라서, 아니면 다른 거는 위험해 보여서, 뭐 다른 거는 잘 몰라서 이런 거라면 사실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 쪽을 파악을 하고, 또 큰 변화는 이 테크놀로지가 좋아져서, 예전에는 뭐 애플 주식을 사려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거의 안 들거든요. 수수료 같은 것들이 뭐 워낙 경쟁적이라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어렵지 않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다만 이제 개인들이 준비가 안 됐을 뿐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는 다양하게 하는 것만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낸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값, 은값이 엄청나게 올랐었는데요. 왜 이렇게 오른 건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금은 뭐 안전자산, 헤이븐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1등 공신은 제가 보기에 트럼프 같고요. 트럼프가 뭐 관세가 어쩌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그런 거에 의해서 주식이 영향을 별로 받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주식이 한 뭐 미국 주식이 뭐 16%, 19% 올랐다면 그거보다 더 오를 거를 뭐 이것 때문에 못 올랐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금은 쪽으로 많이 움직이게 만든 거는 돈도 많이 풀리고 재정 적자 계속 나라마다 늘린다고 하고 국가들끼리 자꾸 싸우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보면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게 됐고 또 좀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무역 가지고 관세를 자꾸 때린다고 하니까 해외에 있는 금들이 미국으로 올 때 관세를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런던에 있던 금은들이 그거 미국에 금 모자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금은이 막 피지컬리 막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금에 대한 투자, 은에 대한 투자하는 상품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모든 일들이 테크놀로지가 좋아지니까 ETF도 많이 생기고 선물도 있고 뭐 너무나도 이피션트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내가 꼭 주식만 사야 돼? 금, 은 이런 거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금, 은에 대해서 나름대로 뷰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금은방을 하신다든가 뭐 내가 은에 관련된 산업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또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금은이 그야말로 작년에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승자는 금은이었거든요. 금이 한 7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은은 3배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은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국내에서도 금은빵 뭐 난리 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 첫 번째 이유 같고요. 그런데 금 쪽을 보면 간과할 수 없는 게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입니다. 외환보유고가 사실은 금의 비중이 한 15% 정도 보통 된다고 하거든요. 외환보유고로 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는 몇 년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났을 때 미국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달러를 그냥 막아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쟁을 해도 상대방이 급할 때 쓰려고 놔둔 돈을 내 적국이라고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달러가 사실 역풍을 맞은 거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니까 미국하고 친하게 안 지내는 국가들은 이러다가 달러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네. 이게 문제가 되겠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달러에서 다른 쪽으로 좀 바꿔야 되겠네. 그러니까 달러에서 유로화로도 좀 가고 했지만 유로화는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간 게 위안화였습니다. 중국 위안화. 중국 위안화로 좀 가져가면 되겠네 해서 많이 갔거든요.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기 외환보유고를 위안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초이스가 별로 없어졌고 그런데 마침 중국이 금 보유량이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뭐 4%에서 5% 정도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지금 한 9%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산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냐면 앞으로 또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어느 날 이제 앞으로 친하게 지내. 뭐 관세 같은 거 없는 일로 하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는 한 중국이 계속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살 것 같잖아요. 이런 게 사실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하루아침에 다 살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다.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금이 저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은은 반반이에요. 금의 성격,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성격도 있지만 또 산업재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은의 수급에서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아가지고 뭐 은은 한 3배가 됐지만 뭐 은까지는 좀 어렵다고 봐도 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 많이 올랐고 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원자재 중에서도 귀금속이 아니라 산업재 쪽에서 뭐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게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처럼 뭐 국제 협조가 거의 안 되잖아요. 뭐든지 나의 무기가 조금만 되면 너 안 팔아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칠 거는 사실은 원자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년에도 원자재가 글로벌 주식을 앞지르고 또 한 번에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주식, 채권이 보통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였다면 최소한 10%는 원자재가 들어가야 된다. 금은 구리 얘기했지만 사실 또 하나 큰 게 있거든요. 원유. 네, 그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 전체적으로 뭐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원자재가 결코 작년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올해 폭락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뭐 최소한 10% 이상 원자재가 들어가야 된다. 주식과 채권만 예전에 황금 비율로 뭐 4대6 얘기했잖아요. 그게 4대6은 진짜 안 맞는 것 같고요. 기관들도 최소한 10% 이상 원자재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면 개인들도 다양화의 측면에서 볼 때 또 장기적인 수익률을 볼 때 이런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도 금이나 은 쪽에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두신 상태인가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요. 저도 주식과 채권, 뭐 외환 이런 쪽으로만 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제가 한 30년 정도 기관에서 트레이딩 했는데 제가 원자재 쪽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제가 오히려 트레이딩 헤드가 됐을 때 밑에 이제 트레이딩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고 뭐 잘하면 잘한다 그러고 못하면 야 넌 그것도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했지만 제가 실제로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원자재 트레이딩이 이게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요즘 많이 달라진 게 우선 접근성은 너무 좋아졌고요. 비용이 뭐 굉장히 싸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 오를 것 같다고 골드바를 사거나 종로 3가 금은방에 가는 거는 진짜 죄송한데 진짜 하수들이 하는 그런 투자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습니다. 뭐 돈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국내에 또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뭐 그게 좋아서 일부러 하는 건 모를까. 또 사자 팔자의 격차도 많이 있고 사실 뭐 금 ETF라든가 금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비용 자체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싸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해서 저도 특히 25년부터는 원자재 봐야 된다. 원자재는 난 그건 몰라. 이렇게 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원자재의 움직임이 환율이나 채권이나 주식에도 영향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원자재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AI 투자가 일종의 어떤 폰지 사기 같은 구조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뭐 모르고요. 저보다 전문가들이 훨씬 많으니까 제가 뭐 테크놀로지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시장에서 투자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AI가 뭔가 시장을 바꿔줄 것 같은 느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IT가 일어났을 때처럼 뭔가 진짜 다르잖아요. 그리고 뭔가 제 생활도 좀 바꿨어요. 지금 상당히 모든 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AI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일단 팩트는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일어날 거잖아요. 이런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옆에서 그 혜택을 보는 섹터가 생깁니다. 당연히 반도체는 어쨌든 반도체로 넘어가게 되고 이 옆에 있는 섹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일어났으면 투자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날 때까지는 뭔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AI가 버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AI가 세상의 테크놀로지를 바꾸는 거라면 이게 바뀌고 거기에 대한 AI를 채택을 해서 뭔가 생산성이 좋아지고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봐요. 그런 일도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이 설사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1년만 본다면 AI가 컬랩스할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초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결국은 뭐 버블이라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사람 생각도 비슷한 게 결국 콜랩스를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 단계까지 와 있지도 않다. 아직은 뭐 버블이 터져도 터질 준비도 안 돼 있는 게 아니냐. 버블이 초입이면 겁이 나십니까? 안 나죠. 버블에 막판일 때가 없나는 거지. 근데 AI의 지금 버블의 말기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기 때문에 금년도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 AI에 대한 뷰가 없이는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AI를 어떻게 보느냐. 그 산업의 체인에 한국은 어떻게 들어가고 중국은 어떻게 들어가고 대만은 어떻게 들어가고 일본은 어떻게 들어가고 유럽은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한 뷰가
좋으냐 나쁘냐가 섹터를 고른다면 그걸 결정하게 될 것이고 AI 전체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노동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AI에 너무 지금 의존성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거, 뭐 요즘 뭐 엄청나잖아요. 일반인들도 모르는 게 없잖아요. 저는 뭐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의 AI에 관련된 뭐 지식이라든가 관련된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쫓아가고 결국 금년에도 AI가 폭락하지 않는 한 금년도 미국 주식도 좋을 것이고 그 관련된 산업을 갖고 있는 국내 주식도 좋을 것이고 다만 AI만 좋을 건지 다른 쪽이 쫓아올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쪽은 아무래도 더 못 쫓아오는 게 아닌가. 나쁜 방향이긴 하지만 계속적인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중에서도 뭐 구글이냐 엔비디아냐 뭐 이런 어디를 사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냥 잘 몰라서요. 그냥 다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7개를 다 사면 한 명이 처지면 한 명이 올라갈 것 같고 다만 빅테크를 사야 된다고는 점점 생각하고 있어요. 작은 기업을 사서 물론 100배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국 그런 데를 전부 빅테크 누군가는 사지 않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사면 구글이 사고 구글이 안 사면 메타가 사고 메타가 안 사면 애플이 사겠지.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AI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종목 고르는데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빅7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나스닥 100을 산다든가 뭐 나스닥을 산다든가 아니면 S&P를 그냥 산다든가 그런 쪽으로만 해도 뭐 충분하다. 뭐 꼭 그냥 정확하게 그 스위스팟을 찍어가지고 10배, 100배를 내겠다 하는 생각은 항상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만 맞으면 뭐를 사더라도 큰 이슈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채널이나 뭐 이런 데서 선물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직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선물 투자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물 투자를 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선물 투자에 대해서 현물 투자의 대체안 또는 반대되는 말이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면 현물이 있어야 선물이 있거든요. 현물이 거래가 돼야 거기에 파생된 선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선물밖에 못하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원유를 현물로 하실 수 있나요? 드럼통을 가져올 수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은 현물로 할 수도 있지만 선물이 훨씬 이피션트하거든요. 이피션트한 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래 비용이 적고 두 번째는 유동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현물보다 선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 국내에 있는 주식만 나는 고를 거야. 이러면 오히려 현물밖에 없습니다. 선물이 별로 없고 또 그 선물이 별로 그 이피션트 하지도 않거든요. 그렇다면 현물만 해야 되지만 투자의 스펙트럼을 조금만 넓힌다면 원자재는 거의 100% 다 현물을 할 수 없고 선물만 할 수밖에 없고요. 채권도 거의 선물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물을 살 수도 있지만 거래 단위가 현물은 100억이거든요. 근데 100억씩 거래하지는 잘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선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외환도 달러를 물론 은행 가서 살 수 있는데 그거 사자 팔자 비드오파 차이가 진짜 그야말로 살벌하거든요. 그런데 외환 선물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제외한 원자재, 외환, 채권 이런 것들은 사실 현물 거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물 거래가 해본 적이 없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거의 99% 주식만 하고 계신 거죠. 이쪽은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하다 보면 선물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요. 다만 이제 선물이 현물에 비해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레버리지가 되니까 위험하지 않냐 하는 건데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A하고 B가. A는 레버리지를 전혀 할 수 없어요. B는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되고. 그러면 A가 좋은 겁니까? B가 좋은 겁니까? B가 좋은 거죠. B가 좋은 거죠. 이게 현물과 선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선물은 진짜 안 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이해는 됩니다. 내가 1억 원이 있어요. 내가 삼성전자를 사면 삼성전자 10만 원이라고 치면 10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속은 상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죠. 스탑로스를 하거나 뭐 아니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선물로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1억 어치를 사는데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9천만 원 있어요. 내 주머니에. 그런데 이게 8만 원이 됐어. 그럼 좀 더 사볼까? 더 살 수가 있거든요. 레버리지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더 사요. 그러다 내려와서 30%밖에 안 내렸는데 전액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현물 샀던 사람은 7만 원까지 내려왔다 20만 원이 돼서 돈을 벌였는데 현물은 7만 원이 갈 때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잘 생각해 봐야죠.
이거는 개인의 리스크 관리의 문제지 상품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결국 현물만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는 나는 나 자신을 못 믿어. 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현물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투자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뭔가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투자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어렵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관건은 리스크 관리에 있는 거고,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은 현물이나 선물이나 같은 것이지, 다만 유일한 나쁜 점이라고 할까, 그거는 현물에 있으면 대책이 없는데 선물은 항상 뭔가 나한테 새로운 거를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서 선물 투자로 가는 거는 제가 선물을 투자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투자를 하다 보면 그냥 방법이 없는 거죠. 달러엔 투자하는데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은을 투자하는데, 알루미늄을 투자하는데 선물 외에 현물 투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현물 투자에서 선물 투자 또는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파생 상품으로 넘어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ETF도 불과 10년 전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이잖아요. 직접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인덱스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쭉 넘어가는데, 사실 조금 공부를 해보면 선물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이구나.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구나. 그런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와 선물 시장의 위험성과 이런 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ETF 투자도 말씀 주셨는데, 초보자들이 투자하기에 ETF 상품이 조금 더 접근하기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초보라는 개념도, 투자에 초보가 어디 있습니까? 뭐 투자에는 그야말로 깨평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에 무슨 대가라고 뭐 더 많이 맞춥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30년 기간에서 투자했고, 그 이후에 10년에 40년 투자했고요. 4개월 투자하신 대학교 졸업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둘이 뭔가 사고 팔았습니다. 제가 맞힐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이론상 똑같죠. 예, 이론상도 같고 실제로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경험이 쌓이면 그 상품에 대한 이해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맞힌다기보다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잘 된다. 요럴 때는 많이 빠지던데? 뭐 이런 경험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거에는 누가 더 재주가 좋을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초보 투자라는 분들도 처음 투자를 해서 경험이 없는 것이지, 그 상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현물은 쉽고 ETF는 조금 더 어렵고 선물은 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가판에 상품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고르는 것이고, 그리고 선물을 할 때는 현물을 해본 사람이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말인 게, 우리 지금 대학교 갓 나오신 젊은 투자가분들이 주식은 한 번도 안 해보고 비트코인만 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거 잘못된 건가요? 저는 잘못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물은 한 번도 안 하고 선물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을 한 사람이 외환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평생 주식은 안 했는데 외환만 했어. 나는 평생 주식 채권은 안 했는데 나는 금 투자만 했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런 상품이 있는데 내가 여기만 계속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넓게 본다면 ETF가 이해하기가 선물보다 쉬운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9분 걸리고 하나는 10분 걸릴 것 같은데요. 예, 비슷비슷한 거고, 다만 리스크의 관점에서 한 종목을 사는 게 사실 가장 리스크한 거거든요. 제일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 하나를 사는 거 하고 M7 7개를 사는 거하고 나스닥 100을 사는 거하고 S&P를 사는 거로 생각해 보면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일로 가면 갈수록 리스크하죠. 애플이 더 많이 움직이겠죠. 변동성도 이게 큽니다. 당연히 종목이 여러 개니까. 그런 것처럼 한 종목을 사는 것보다 ETF는 되게 뭔가 인덱스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금을 살 방법이 없으니까 ETF를 사고 이런 건데, 지금 얘기한 대로 ETF를 사면 이게 일종의 현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이 있으면 100원어치밖에 못 사요. 물론 ETF 안에 3배 레버리지 이런 게 있는데, 우선 잠깐 점프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3배 레버리지 하는 데는 반드시 수수료가 들어있거든요. 반드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볼스 있잖아요. 내려가면 좋은 거. 거기도 수수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대1 ETF는 모르겠는데 곱하기 그다음에 거꾸로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거를 하실 분들이면 무조건 선물로 와야 돼요. 물론 ETF는 있으나 선물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ETF를 하시는 분이라면 선물은 종목 따라 다르지만 주식이면 10배 정도 레버리지 되거든요. 채권이면 50배 됩니다. 물론 레버리지는 나의 선택이니까 주식을 ETF로 3배 레버리지를 하고 싶으면 선물에 와서서 10배까지 레버리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3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수수료는 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ETF에 숏을 가실 거면 선물에 와서 숏을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가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ETF 상품의 거의 90% 이상이 선물에 있거든요. 그러면 선물과 ETF 어느 게 좋으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아까 그런 얘기 ETF는 한번 사면 나한테 대책이 없지만 얘는 대책을 또 줘서 난 싫어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ETF와 선물 같은 리스크라면 뭐 ETF를 해야 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하나도 없다.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봐. 제가 항상 이렇게 거꾸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할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를 해봐야 되고 상품의 선택은 내가 저 상품을 샀다가 내가 잘못될까 봐 나의 리스크 관리를 걱정하지 말고 그 상품이 얼마나 그 자체로 이피션트한지 정확하게 원래 기초 상품이 움직였을 때 정확하게 가격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얼마나 유동성이 있는 거. 얼마나 거래 비용이 적은 거. 그런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을 살 건지 은을 살 건지 구리를 팔 건지 S&P를 팔 건지 니케이를 살 건지 이런 거를 제가 정해줄 수는 없고 본인이 그거를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떤 이유에선 간에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런 결정이 먼저 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상품을 사야지 하고 봤을 때는 이때는 냉정하게 어떤 게 가장 이피션트하지 그럼 이피션트한 걸 골라서 사면 되는 과정인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현물만 하고 선물하는 사람은 안 돼. 그 선물에 관련된 오해는 그 오징어 게임에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많이 털었어? 했더니 선물을 했어. 그랬더니 무슨 선물을 그렇게 많이 했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예전에 말 중에 원수가 있으면 선물을 소개시켜줘라. 뭐 이런 것도 앞뒤도 안 맞는 말이거든요. 감각적인 말일 뿐이지. 이런 말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진짜 투자는 누가 계획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그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 투자하겠다 결정을 하고 그거를 하는 방법은 본인이 알아서 뭐 전문가의 말을 듣든 뭐 유튜브를 보든 경제 원탑을 보든 뭐 누구 말을 듣든 자기가 공부를 하든 그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상품을 할까 하는 건 다른 이슈예요. 그런데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있다면 앞부분이 어렵지 이 뒷부분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정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을 사고 싶다. 난 금값이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거를 사야 될 거에는 정답이 있어요. 네, 너무 쉬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정답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정답을 그냥 고르면 되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나는 1,000만 불을 거래할 수 있어. 근데 나는 100만 원밖에 못해. 이럴 때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볼 필요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의 상황이 결정되면 어떤 상품을 해야 될지는 정답이 있어요. 얘는 뭐고 얘가 아니라 대부분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이 파트는 아주 쉽고 아무 책이나 책 한 권만 읽어도 아니면 제가 만든 유튜브 몇 개만 봐도 이건 너무 쉬워요. 어려운 대목은 이쪽이죠. 금값이 오를까? 삼성전자가 내려갈까? AI의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국은행은 이자율을 내릴까? 페드의 체험에는 누가 될까? 이런 게 어려운 것이지 결정을 하고 나서 상품을 고르는 거는 이건 너무 쉬워요. 이거는 제가 진짜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너무 쉽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의 경험도 이쪽에서 쌓아가는 것이지 이거는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데 뭘 쌓아가요. 그냥 배우면 되는 거지. 근데 이쪽은 시간이 지나가면 쌓아지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점프해서 얘기하면 어떤 상품은 오래 하면 좀 경험이 많이 쌓이고 어떤 거는 덜 쌓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주식을 고르는 거. 제가 주식 고르는 거를 자꾸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많은 사람이 주식을 고르는 거를 많이 했어요. 30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주식 고르는 게 사실 좋아지겠죠. 인더스트리도 이해도 하고. 그렇지만 전체 인더스트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하나는 30년 동안 금만 했어요. 어떤 게 더 축적이 되느냐는 설왕설래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금이라고 생각해요. 좀 단순하잖아요. 그걸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경험이 쌓인다는 면에서도 주식 종목 피킹하는 게 그렇게 우수하지도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고, 저는 계속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자님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부터 주식, 현물, 종목 고르기에 몰입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다양하게 봐야 된다. 처음부터 다양하게 보고 거기서 시작을 해봐야 된다. 처음에 주식, 현물 투자를 하고 시간이 늘면 선물을 하고 선물이 늘으면 옵션을 하고 이게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 투자에 관련된 큰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오해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한 지 5년 차거든요. 지금 4년 됐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와, 이쪽에 대한 그 편견이라고 할까? 이게 상당히 있어요. 제가 방송에도 가끔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악플이 많이 달리냐면, 저도 당연히 악플이 달립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악플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저 사람은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 말 듣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번에 오른다고 했다. 뭐 이거는 항상 있는 거고,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오른다고 오르면 제가 여기서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그렇게 오르고 내리는 거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참 대책이 없고요. 그거는 다 제외하더라도 어떤 악플이 많냐면, 선물 옵션을 하는 거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인데 전문가라는 인간이 왜 초보자한테 이런 거를 알려줘서 젊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느냐, 이건데 저는 진짜 도시락 싸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거는 누구 말이 맞는지 얘기해 봐야 된다. 얘기해 봐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스펙트럼을 넓게 하면, 그러면 종목을 작게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나쁘겠습니까? 외환이 어떻게 움직인 거를 이해하면 내가 외환 투자를 안 해더라도 주식 투자에 나쁘겠습니까? 설마. 좋으면 좋았지. 그러니까 넓게 보고 하는 게 좋다. 투자에도 좋고 또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워낙 뭐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다양한 종목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양한 세상 일을 얘기하니까 뭐 금이나 뭐 채권이나 환율이나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저 얘기 진짜 맞아? 그 남의 얘기는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 얘기가 맞아? 생각도 해보고. 하지만 개별 종목을 고르면 그 1,000억, 2,000억 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의 종목에 대해서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관련자입니다. 회사에 관련됐거나 종목에 투자했거나.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남들하고 공평하게 들을까요? 어떤 소식을 들었다면 제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다고 보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달러엔이나 US 트레저리나 이런 얘기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같이 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롬 파월 의장이나 나나 같이 본다. 먼저 봐도 말 못하니까 이건 동시에 본다. 어떤 발표가 날 때 시장이 막 5%씩 움직이잖아요. 그게 어디로 샜으면 어떻게 5% 움직여요? 먼저 움직였겠지.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뭐 발표 나기 전에 그 전날 오르잖아요. 이건 누군가 무조건 내부자 정부고요. 그분들은 전부 감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감옥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별 종목에 관련된 정보도 조금 제한되거든요. 그런데 왜 제한된 정보에 그쪽에만 해야 되느냐.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종목 투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1,000가지라면 그중에 1개 내지 2개밖에 안 되고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게 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공부를 하신 젊은 분들은 다양하게 투자하면은 이래서 10년, 20년 쌓이면 쌓인다. 쌓이면 맞추진 못해도 덜 터진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대표님 채널에서 묻고 더블로라는 제목으로 좀 올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 하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채널 한 지가 한 4년 됐는데 주로 채널을 한 이유가 이게 좀 다양한 투자를 한번 얘기해 보겠다. 제가 생각보다는 채널이 엄청 잘 된 겁니다. 뭐 그냥 그야말로 재미로 하고, 그리고 제 채널은 진짜 제가 혼자 하거든요. 제가 혼자 찍고 제가 혼자 편집하고 그러니까 뭐 아주 퀄리티가 그렇게 우수하지도 않은데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해서, 다양한 투자 어떻게 하냐고 자꾸 묻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제 그 HTS를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 25년 뒤에 했는데 돈도 그런 대로 벌고 그렇지만 그 목표는 모든 게 금을 사려면 이렇게 사요. 채권 US 트레저리 10년짜리 팔려면 여기 가서 팔아야 돼요. 한 계약 팔았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사실 굉장히 쉬운 거지만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거는 전혀 이론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고스톱 못 치는 사람이 고스톱 고돌이는 뭐 먹어야 고돌이야. 이거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친절하게 해주면 좋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제가 그해 벌은 돈을 제가 가져갔거든요. 뭐 배당한답시고. 근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금년에는 소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다. 근데 뭐 벌지 안 벌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년에는 소개보다는 한 2년 정도 소개했으니까 집중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고 그러니까 종목이라 하면 이제 뭐 환율을 살 건지 뭐를 할 건지 그리고 한 개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금년에는 뭐 다양한 상품 소개 이런 뭐 공익적인 것보다는 저도 투자에 좀 집중하고 그래서 제가 그 멤버십을 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에 최근에 많은 분들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하고 있는데 뭐 리딩방 같은 거 전혀 아니고요. 뭐 달러엔을 제가 뭐 10만 불 산다고 달러엔이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이제 같이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투자의 경험이 좀 필요하시면 뭐 제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저하고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